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 집을 탐내던 시모와 한판하고 이혼했어요. 저야 이혼해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지만 그들은 다르죠. 저 없으면 개털되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오만하게 굴다가 제대로 쪽박차고 말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 집을 가로챌 궁리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대로 참교육하고 끝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통쾌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똑같이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 평범한 회사원인 것만 같고 경제적 상황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왜냐고요? 친정집이 돈이 많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엄마가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식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사들인 주식은 꼭 대박을 터뜨리거나 평타 정도는 하더군요. 그만큼 엄마는 안목이 좋았고 사고 팔 때의 기회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엄마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였어요. 홀로 어린 딸을 키워야 했기에 막막하셨답니다. 버는 돈은 한정적인데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혼자 아등바등 노력하며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많이 잃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셨습니다. 그런 엄마 덕에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편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고 항상 여유 있는 사람이었죠. 남들이 그러더군요. 돈에 얽매이지 않은 특유의 여유로움이 묻어난다고요. 나중에 남편이 말하기를 제가 너무 여유 있게 굴어서 재벌가의 딸인 줄 알았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의리의리한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놀라워했어요. 그만큼 잘 살았기 때문에 남편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장모님 무슨 사업하셔? 아니,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시는데? 그래? 그럼 땅 부자인가? 물려받은 땅이나 건물 같은 게 있나 보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실 수 있어? 이 정도 집이면 딱 봐도 몇십억은 할 것 같은데. 아, 그래 맞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어. 그렇지? 어쩐지. 근데 할아버님이 노른자 땅을 물려주셨나 보다. 집이 장난 아니게 좋은데? 제 직업도 그렇고 저희 엄마가 딱히 하시는 것도 없이 집에 계신다고 하니 남편으로서는 궁금할 만하죠.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집을 사고 먹고 사는지 말입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엄마께 미리 말씀드렸을 때 제게 한 가지 당부하신 게 있었어요. 엄마가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왜 말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거라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래저래 피곤할까 봐 그래. 주식해서 이 정도로 벌어들였다는 거 알게 되면 사돈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사위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부탁을 해오겠니? 본인들도 주식 한번 해보겠다고 나한테 기대서 이 바닥에 발 담글 게 뻔해. 넌 모르겠지만 사람은 돈에 살고 돈에 죽는 법이야. 당장은 어떻게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도 본인도 조금 잃게 되면 이빨을 드러내더라. 원래 주식이란 게 마냥 오를 수만은 없는 건데 말이야. 한마디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떨어져도 오를 때를 잘 알고 팔면 되는 건데 이 말을 안 믿고 초조하게 굴다가 팔아먹고 망한 사람들 많이 봤어. 괜히 너희 시댁도 그런 꼴 날까 봐 두렵다. 나를 원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결혼할 사람이고 그 집안 식구들인데 얼굴 붉힐 일 만들고 싶지 않구나. 엄마가 주식을 잘하니까 주변에서 배우고 싶다고 조금 도와달라면서 접근하고 빌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엄마는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으니까 정말 열심히 챙겨주셨죠. 그런데 엄마 말씀대로 주식이란 게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락가락 변덕이 많을 때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철석같이 믿었던 엄마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잃은 돈 내놓으라면서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엄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셨고요. 혹시라도 엄마가 주식을 잘한다는 사실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된다면 또 모르잖아요. 엄마 말대로 기대하게 될지도. 미처 제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비밀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와 남편은 외가 쪽에서 물려받은 땅과 건물주로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죠. 남편은 가난한 형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둘째였죠. 그러나 형이 별 볼 일 없이 놀고 먹는 탓에 남편이 장남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늙고 병든 시부와 시모를 모시면서 형과 동생까지 챙기는 가장이었어요. 남들은 이런 집안에 왜 시집가냐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정도면 더 능력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물론 그들의 말처럼 잘 나가고 능력 좋은 남자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지만 저는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건만 보고 하는 결혼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책임지며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참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비싼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사주지 못해도 소소한 행복을 줄 거라 믿었습니다. 돈이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주머니 사정을 굳이 고려하지 않은 것도 한몫하겠네요. 아무튼 많이 사랑한 탓에 결정한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양가 집안에 인사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좋으면 본인도 좋다고 하셨고 시부모님도 우리의 결혼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모아놓은 돈과 엄마의 지원으로 어려움 없이 결혼 준비를 하던 때였어요. 하루는 신혼집을 둘러보던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둡더군요.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어디 안 좋아?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그냥 조금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생각? 나는 우리 살 신혼집 보러 다니니까 마냥 좋기만 한데 종일 어둡기만 하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래? 아니 그냥 나도 자기랑 같이 집 보러 다녀서 좋아. 너무 좋은데 문득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안 좋네. 아버님, 어머님이 왜? 자기한테 창피해서 보여주기 싫었던 우리 집. 사실 그 집 월세야. 죽어라 벌어도 나갈 돈이 천지니까 제대로 모여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족은 월세살이만 하네. 반면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들 둘러보면서 앞으로 살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해서. 나만 좋은 곳에서 지내고 우리 가족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 따뜻한 물 안 나오는 집이 있는 거 알아? 옛날에 우리 가족이 더 어려웠을 때 좁은 방에서 형이랑 같이 생활하고 그랬는데 내 방이 없는 것보다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는 게 얼마나 견디기 싫던지. 지금은 그 정도로 힘들게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월세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
방도 좁고.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데 그런 집에서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려.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지내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우리 집과 본인 집을 비교하면서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이 워낙 좋으니까 더욱 비교됐겠죠. 가족들은 월세살이 하며 저런 허름한 집에서 지내는 동안 본인은 좋은 곳에서 지낼 걸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모은 돈으로 식구들이 살 작은 전셋집을 하나 구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하고 투자까지 뛰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대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살 전셋집을 구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굴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을 굴리고 있다고? 아니, 어떻게 해? 친한 친구가 주식 쪽으로 빠삭하거든. 진짜 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그 친구 믿고 투자를 좀 했어. 뭐?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원래 친한 친구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야. 돈 거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야, 확실하게 믿을 만한 친구야. 그 친구 덕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나한테 사기칠 놈 절대 아니야. 정말 확실한 거지? 그럼 친구 덕에 돈 많이 불려서 이렇게 결혼도 할 수 있게 된 건데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전셋집 구할 돈까지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우리 결혼할 때까지 내가 더 바짝 모아봐야지.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댁 식구들의 가장이 되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딱히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남편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투자과 주식으로 열심히 돈을 불려나갔어요. 저는 저대로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왔으면 들어와서 엄마한테 인사드리지. 자기야. 뭐야, 자기 울어? 늦은 밤 연락도 없이 남편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면서 속상해했습니다. 은근히 술 냄새까지 풍겼고요. 저는 대체 왜 이러냐며 무슨 일로 이렇게까지 술까지 마시고 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쥐를 믿고 그 피 같은 돈을 맡겼는데. 배신할 리 없다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싹 가져간 거야? 그동안 불린 돈이랑 내가 새롭게 더 얹어준 돈까지 싹 다 가지고 튀었어. 이번에는 날 속이고 뒤통수 치려고 작정했었나 봐. 미리 도망갈 준비까지 다 했더라. 자기야, 이제는 어떻게 해? 그 돈, 그동안 내가 어떻게 벌었는지 자기는 알잖아. 나 진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일만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친구라는 새끼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냐고. 배신한 친구를 찾아보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지만 해외로 도망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꼭꼭 숨으면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해외로 도망갔다면 못 찾는다고 봐야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나중에 찾았다고 한들 그 돈이 그대로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남편은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반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자기, 정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다 포기했어? 힘들겠지만 지나간 일은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마실 거야? 이런다고 도망간 친구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술만 마시면 어쩌자고. 이러다 자기 몸 다 망가져. 나도 이런 나 자신이 너무도 싫어. 그런데 어떡해. 술이라도 안 마시면 버틸 수가 없는데. 잠도 안 오고 음식도 안 넘어가.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이래서 마련한 돈이야. 내가 그 돈 벌려고 얼마나 개같이 고생했는데. 자기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너무 허무해. 결국 이렇게 될 걸 그동안 뭐하라 죽을 듯이 살았을까. 친구의 배신으로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고생해서 번 돈을 한순간에 잃은 것도 서러운데 믿었던 친구한테까지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까지도 안 좋더군요.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이거라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러다 사람 하나 성장 치를까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군요. 그러다 긴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힘들면 기대도 된다고요. 남편이 자존심 상해서 더욱 비참해할까 봐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축 처져서 희망 한 줄기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자기야, 있잖아. 도움이 필요하면 어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만 괜찮다면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뜻이야. 그리 큰 집은 어려울 것 같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아가씨 둘 지낼 수 있는 적당한 곳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왕이면 전셋집 말고 자가로 마련해드리는 건 어때? 결혼준비금 제외하고 제가 가진 돈으로 남편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큰 돈인데 정말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존심 상할 게 뭐 있냐며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고맙다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받기는 그렇고 결혼해서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래야 본인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 큰 돈을 본인만 믿고 주는 건데 당연히 이 정도 약속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한 가지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제 돈으로 마련한 집이란 것을 시댁 식구들이 몰랐으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돈으로 마련한 집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죠. 얼마 후 시댁 식구들이 살 적당한 집을 골라서 매매로 샀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거지만 명의는 남편 명의로 했고요. 제가 사준 것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은 그저 장남이라고 남편을 치켜 세우며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전세도 버거웠는데 월세를 탈출하고 한 방에 본인들 집을 얻었다며 행복해했죠.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했고
이때부터 시모가 남편을 앞세우며 은근히 저를 안 이꼽게 여겼어요. 남들은 돈 많고 잘난 며느리 얻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아이, 사돈집이 잘 사면 뭐해? 그렇다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콩고물도 없는데. 우리 아들은 잘 사는 친정 문턱에 기죽어서 아무 말도 못한다지만 너는 다르지 않니? 어쩜 이리 천하태평이야? 뭐가요? 집에 돈 좀 있으면 우리 생각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든 시댁 살릴 궁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일이 무심해서야. 돈만 있으면 뭐하냐고. 내가 너라면 그 많은 돈으로 이것저것 펑펑 쓰면서 시댁 식구들 챙겨주겠다. 아유, 돈 많은 집안이라고 해서 기대했더니만 이게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결혼 안 시켰을 거야. 내 새끼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만 아니면은 너보다 훨씬 더 성공했을 거다. 머리 좋아, 인물 좋아, 뭐 하나 빠지는 게 있냔 말이야. 거기다 생활력은 또 어떻고. 직장 다니기도 바쁜 와중에 틈틈이 알바해 가면서 돈 버내야. 그 돈으로 이것 봐라. 우리가 살집을 이렇게 턱 해주고 결혼했잖니? 이 정도면 얼마나 똑 부러지는지 알겠지? 엄마가 주식을 잘해서 돈이 많다는 건 모르지만 어쨌거나 시댁집보다는 형편이 좋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많았나 봅니다. 시모는 툭하면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바란 적이 많았습니다. 급기야는 아주 노골적으로 챙겨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퍽 난감하더군요. 이제 와서 시댁 식구들이 사는 집, 그거 제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매정한 며느리 취급하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결정적으로 아주버님을 걸고 넘어지면서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집요하게 말입니다. 우리 큰애, 언제까지 가만히 둘 생각이니? 어디 좀 꽂아서 취직시켜라. 제가 어떻게 아주버님 취직을 시켜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아니, 누가 너더러 하래? 잘난 네 엄마 있잖아. 그렇게 돈도 많고 건물주인데 어디 한 군데 취직 못 시켜주겠냐고. 그 정도 되면 여러 사람 거쳐서 인맥도 많을 텐데. 저희 엄마가요? 그럴 리가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없어요. 글쎄, 말이라도 한번 해보란 말이야.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사부인이 모르는 거 아니냐고. 혹시 알아? 두 팔 걷고 도와주실지? 큰애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집에서 놀게 둬야겠니? 얼른 취직해서 돈도 모으고 장가가야 할 거 아니야. 이제 하나뿐인 네 아주버님이니까 책임지고 취직시켜라. 사부인한테 아양을 떨던 싹싹 빌던 어떻게든 해보란 말이야. 집에 찾아와서 달달 볶거나 전화와 문자로 사람을 귀찮게 굴었습니다. 놀고 먹어도 집안의 장남인데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냐면서 취직시켜달라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것도 부탁이 아니라 그냥 해줘 라는 식의 강압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그럴 능력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책임감 없이 툭하면 그만두는 아주버님을 아는 회사에 추천해 줄 수 있냐고 했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모를 쏙 빼닮았는지 보통 성질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마음에 안 든다, 저게 싫다, 능력도 안 되면서 콧대만 높아서는 거기다 불같은 성격까지 소유한 탓에 툭하면 무단퇴사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냥 놀고 먹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디 소개해주고 싶겠나요? 아니 뭐 소개해서 꽂아줄 능력도 안 되지만 된다 한들 가능하겠냐고요. 그걸 따지고 들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시모는 더 길길이 날뛰면서
본인 아들이 어디가 어떠냐며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한테나 귀한 아들이지. 저한테는 그저 그런 놀고 먹는 백수 아주버님밖에 더 되겠냐고요. 귀한 장남 앞길 좀 튀어달라고 눈만 뜨면 저를 괴롭혀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이 그만 좀 하라며 시모를 말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동안 시모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이 쏙 빠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 생활에, 집안일에, 시모 등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군요. 그래서 잠깐 친정엄마한테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문득 엄마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몇 통을 걸어도 도무지 받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 있나? 왜 그래? 장모님 계속 안 받으셔? 벌써 5통째 넘게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아. 아무래도 집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가끔 다른 걸 하느라 전화를 못 받으시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받은 적은 없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전화했냐며 연락이 오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한테서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어요. 거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을까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누구지? 여보세요? 네,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지금 어머니께서 위독하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엄마가 왜요? 자세한 건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우선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난데없이 걸려온 병원 전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남편한테 울고불고 어서 병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처럼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제 울음에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급히 차를 돌렸습니다. 가는 내내 무슨 정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저 아무 일도 없기를. 별일 아니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간 믿지 않았던 신에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애원했어요. 그렇게 마음 졸이며 병원에 도착했고 서둘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차갑게 식은 채 누워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나왔어. 좀 일어나봐. 엄마 나 왔다니까. 따님분이세요? 네, 저는 사위고요. 저희 장모님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한 상황은 저기 있는 구급대원분들에게 들으시면 되겠지만 등산 중에 사고가 생긴 모양이에요. 오랫동안 낙상한 상태로 있다 보니 저체온증이 동반됐고 뒤늦게 발견됐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망하셨습니다. 네? 낙상 사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좀 일어나봐. 어떻게 여기에 누워있을 수가 있냐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두 분은 종종 등산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자 따라서 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없으니 오를 이유가 없다면서 더 이상 등산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죠. 그런 엄마가 갑자기 왜 등산을 하신 건지 이해되지 않더군요. 그러다 나중에 엄마가 등산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움이었어요. 제가 시집간 후 홀로 남은 엄마는 아빠를 몹시 그리워하셨나 봅니다. 아빠와의 옛 향수를 떠올리기 위하여 자주 등산했던 산을 오르시게 되었고 그때 발을 헛디뎌 낙상 사고가 일어난 거였어요. 엄마의 사망을 두 분으로 확인한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부 연락 드릴 걸, 더 들여다볼 걸. 순간순간 저를 자책하며 엄마의 죽음을 맨몸으로 감당해야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저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동안 무심했구나. 내 빈자리에 아빠를 그리워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저 제 살기 바쁘다고 엄마를 외면했다는 생각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괴로웠지만 마지막을 홀로 맞이한 것에 관하여 자식으로서 비통하기만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조문객을 맞이했고 남편이 저 대신 일일이 인사드리며 대접해드렸죠. 그때 연락받은 시모도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장례식장에 들렀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지인자 큰애 자리 하나만 물어봤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래 뭐 이제 와서 아쉬워하면 뭐하니.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나저나 보험은 들어놨지? 보험금 꽤 나올 텐데. 참, 그 집이랑 땅, 건물은. 이제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잘 됐다. 이참에 작은 카페라도 하나 하게 자리 좀 내줘. 이 나이에 어디 회사 들어가기는 글렀고 사업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니. 물려받을 것도 많을 텐데 카페 하나 차려주는 건 일도 아니지 뭐. 우리 사부인 마지막 하는 길에 이렇게 우리 집 장남을 도와주는구나.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송장처럼 가만히 숨만 쉬면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시몬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게 어미 잃은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잘 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시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잘 됐다니요? 그럼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게 잘 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잘 됐대? 내 말은 사부인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큰애한테는 좋은 기회이다 싶어서 그래. 아무리 어머님 아들이 귀해도 그렇지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 잔치집 아니에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이라고요. 그렇게 좋으세요? 표정 관리나 좀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말로는 안타깝다고 하지만 좋아하는 티 다 나네요. 이럴 거면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가시는 마지막 길 엉망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언제 좋아 죽었다고 이래? 사부인 돌아가셨는데 내가 설마 좋아했겠니? 말이 좀 심하다 얘. 심한 건 어머니죠. 됐어요. 어머님하고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기분도 아니고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시몬은 제 말을 듣고 뭐 이렇게까지 반응하냐며 발끈했지만 저는 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계속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울기만 했으니 다 귀찮기만 하더군요. 무엇보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시모와 얼굴 붉히며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이만 돌아가달라고 했어요. 시모는 그 말에 더욱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인은 기껏 생각해서 와준 건데 무슨 잡상인 취급하냐며 매우 불쾌했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남편이 그만하라면서 시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엄마 장례식장에서 저런 막말을 한 시모를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난리를 피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모를 뒷전에 두어야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미입고 화가 치솟았지만
나중을 기약했어요. 당장은 엄마의 장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나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엄마의 장례를 마친 뒤 좋은 곳으로 모셨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데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뭐?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아니, 엄마가 장모님 집은 왜 들어가려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지금 우리 엄마 집 앞에 계신 거야? 남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로 몸을 돌려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가 무슨 이유로 엄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좋은 뜻으로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모라면 분명히 무슨 일을 꾸미고 남을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게 한 말도 있고 그간 아주버님의 일로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쌓여서 있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작정으로 향했어요. 자세한 건 도착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갈 이유가 뭐 있나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뭐가 됐건 한판 엎을 작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해보니 시모는 이미 집 안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들어가 있더군요. 저는 왜 알려줬냐고 따졌지만 시모가 다리도 아프고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시모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태연하게 안방에서 나오더군요. 아니, 그냥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된다니까 여기까지는 뭐하러 와? 어이가 없어서요. 어머님이 왜 거기서 나오세요? 안방 화장실 좀 썼다 왜? 그럼 이만 나가시죠. 뭐? 화장실 다 쓰셨다면서요. 이 집에 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도 없는 빈집에 제 허락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 못 올 때라도 돼? 내가 남도 아니고 뭐 어때서? 장례식장에서도 그러더니 너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구나. 난 네 시어머니야. 어디서 시어미를 막대하려 들어? 막대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말 하는 거예요. 어머니야말로 장례식장에서 제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서 더 따져도 될 걸 안 따지고 꾹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안 그래도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는데 잘 됐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내가 뭘 사과를 해? 돌아가신 분께 잘 됐다느니 그런 막말을 했잖아요. 아이, 그때도 말했잖아. 그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얘가 왜 이렇게 말꼬리를 자꾸 늘어져? 너 지금 네 어미 잃은 거 나한테 분풀이 하냐? 아주 보자 하니까 시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디 감히 따지고 들어? 기껏 마음 써서 가준 사람한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사부인이 살아계셨다면 너 이러는 꼴 보고 뭐라 하셨을 게다. 장례식장에서의 일을 따지고 들었더니 시모는 지지 않고 성질을 냈습니다. 본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간다고 난리를 쳐댔어요. 저도 참지 않고 더 발끈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그만하라며 우리 둘을 말렸습니다. 상당한 상태에서 서로 싸워봤자 좋을 게 뭐 있냐면서요. 그만하고 이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마음 같아서는 시모한테 끝까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못 먹은 상태니 그냥 누워서 푹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나중을 기약하며 돌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이만 시모한테 돌아가자고 말하려다 거실 한편에 있는 짐가방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대체 저 짐가방은 뭘까? 그리고 여긴 왜 온 걸까? 궁금해서 그것만 확인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시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믿지 못할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할 말이 많지만 더 싸울 힘도 없네요. 그만하죠. 그리고 저 짐가방은 다 뭐예요? 저 많은 짐가방을 들고 엄마 집에는 왜 오신 건데요? 여기서 살려고 왔지? 네? 아니, 생각해봐라. 사부인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이 집 주인 없이 비어있을 거 아니니? 이렇게 좋은 집을 그냥 놀리기 아깝잖아.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살면 딱일 것 같더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큰애 주기로 했다. 벌어놓은 거 하나도 없는데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선자리가 좀 들어오지 않겠니? 네가 건물에 자리 하나 마련해서 카페 차려주면 돈은 금방 모일 거고, 집도 자가로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결혼할 여자 얼마든지 생기겠지. 죽은 사부인한테는 미안하지만 사부인이 우리한테 참 많은 것을 해주고 가시는구나.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 이 은혜는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갚으마. 뭐라고요? 기가 막혀서.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이게 진짜 왜 이래? 야, 너 미쳤어? 아무리 상당한 상태라 해도 말 똑바로 안 해?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지금 누가 누굴 봐준대. 저야말로 간신히 참고 있는 거예요. 더 긴 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요. 어머, 쟤 좀 봐. 어디 시험 밑에 나가라 말아야. 네 엄마 집이라 이거냐? 치사하고 더럽다 그래. 아니, 어차피 놀고 있는 집 우리가 좀 쓴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있고? 하나뿐인 네 아주버님 결혼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걸 어떡해? 그니까 그걸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그걸 왜 우리 엄마 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뭐 거지예요? 툭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주버님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아니에요.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왜 제가 놀고 먹는 백수 아주버님까지 챙겨야 하냐고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집을 넘봐요? 어머님 정말 사람도 아니시네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하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엄마 죽은 건 안중에도 없고 본인 뱃속 채울 생각만 가득한 거 제가 모를 줄 아냐고요. 빈집 놀리기 싫어서 그렇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만 꼭지가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있는 대로 악다구니 쓰며 대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따지더군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굴어? 장모님 돌아가셔서 자기 많이 예민한 거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버릇없이 구는 건 아니지. 그것도 내 앞에서. 막말로 엄마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 집에 장모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게 무슨 문제라고 그래? 이 집 말고도 앞으로 자기가 물려받을 땅이랑 건물도 많은데 그냥 우리 부모님께 드리면 되잖아. 사람이 돈 앞에서 간사해진다더니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기 싫어? 자기 그런 사람이었어?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네 엄마 개념 없어서 한 소리 한 거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야? 너까지 개념이 이렇게 바닥일 줄은 몰랐네. 됐다. 너도 필요 없어.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어떻게든 나한테 빌붙으려는 너희 집안 지긋지긋했는데 차라리 잘 됐네. 더 늦기 전에 끝내는 게 낫겠다. 어머님, 짐 잘 싸셨어요. 이거랑 집에 있는 거 마저 챙기시고 이번 주 안까지 그 집에서 다 나가주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에서 나가라니? 네가 뭔데? 그 집 우리 아들이 해준 집이야?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해준 집이에요. 명의만 아들 명이지 돈은 제가 냈거든요. 뭐라고?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니? 그 집을 제가 샀다니 그게 정말이야? 사실이에요. 그에 따른 증거도 있고요. 그이가 결혼해서 꼭 갚는다고 각서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공증까지 다 맞춰놨고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나? 아무튼 그 집은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아직 다 못 갚기도 했고요. 그동안 조금씩 갚은 건 쥐뿔도 없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칠 테니
이만 나가주세요. 이혼할 때 그 집 되찾아서 처분할 거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우리 아들이 돈 모아서 사준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시몬은 큰 충격을 받고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본인 아들이 사준 집인 줄 알고 저한테 본인 아들 대단하다며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그게 다 제 돈으로 산 집이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동안은 남편 채만 생각해서 잠자코 있어준 건데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다면 말이 달라지죠. 다 알아서 나쁜 거 없으니 확 밝혀버렸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면서 되찾아야 할 집이기도 했으니까요. 결코 짧게 판단하고 이혼을 선언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 엄마 편을 들며 제게 따지는 남편을 보니 확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그릇된 소리에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저 시간 없어요. 엄마 짐도 정리해야 되고 할 거 많으니까 얼른 나가주세요. 계속 이러면 경찰 부르는 수밖에 없고요. 당신도 짐 챙겨서 나가. 신혼집 우리 엄마가 해주셨잖아? 그것도 내 거야. 당신이 가져갈 몫은 없어. 여보.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듣기 싫어. 할 말도 없고 내 마음 확고해. 나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얼굴빛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죽음을 알았을 때보다 더욱더 사색이 질린 표정이었죠. 황급히 저를 막아서며 말렸어요. 한껏 꼬이고 망가져버린 상황을 어떻게든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군요. 당신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 잘 알아. 이럴수록 내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아까 많이 서운했지? 그런데 자기도 알잖아. 진심 아니었단 거. 난 그저 상황을 중재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자기한테 서운하거나 마음 상한 거 정말 하나도 없었어. 정말이야. 장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 혼자인데 왜 이렇게 이유는 무슨...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자기 옆에 있어야지. 안 그래? 그런다고 내 마음이 돌아설 것 같니? 틀렸어. 난 이혼할 거야. 왜냐하면 당신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란 걸 다 들켜버렸거든. 더군다나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 조금이라도 당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아. 당신도 포함이고. 그러니 이혼해. 버틴다면 소송 걸 거야. 확고한 제 태도에 망했다는 듯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날 시모와 남편은 한껏 기가 죽은 채 제 눈치를 보며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도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찾아왔고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죠.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욕보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어요. 이 부분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남편은 이대로 이혼할 수 없다며 버텼고 소송까지 치러야 했어요.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했거든요. 남편이 써준 각서 덕에 그 집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각서 쓸 필요 없다고 말렸는데 남편이 제 무덤 제가 판 꼴이네요. 그동안 시모 등살에 힘들 때마다 든든한 울타리 한번 해준 적 없던 남편이었지만 각서 써준 건 참 잘한 짓이다 싶어요. 아무튼 그들은 제 집에서 다 쫓겨났고 다시 월세살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큰 집에 혼자 있는 생활이 적적하기는 하지만 곳곳에 엄마의 흔적이 있어서 위안 삼으며 추억을 곱씹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